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헬펀드 교수님의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 A라는 선배님이 떠오르게 됐어요. 한 17년 전, 18년 전 같이 일하시던 분인데요. 이분은 업무 이야기를 하시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핸드폰을 딱 열어서 계산을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쓸 때도 아니거든요. 계산기가 훨씬 애날로기적이죠. 근데 이제 항상 대화를 할 때, 그래? 잠깐만.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자주 그 선배님께서 계산한 근사값은 최종 결과와 굉장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죠. 그분은 항상 이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셨어요. 업무에서 계산하는 것, 두 번째 낚시. 그래서 계산과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점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닮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계산기를 계속 활용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후배 중 한 명이 저에게 선배님도 A 과장님처럼 계속 계산기를 활용을 하시네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 들고요. 중간중간 저자의 이제 전문 분야인 천체 물리학이 나올 때는 조금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은 이제 가볍게 읽으시려면은 큰 흐름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자 데이비드 헬펀트는 과학자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표현 혹은 통계적 확률, 그리고 이런 기본 스킬부터 범지구적 환경 이슈,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학적인 지식뿐 아니라 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즉 이런 이 생각하는 근육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늘리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좀 더 의심하는 자세로 바라봐야 된다. 그를 통해서 우리 과학적 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한 단어가 제 머릿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의주의였습니다. 회의주의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의심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엘고의 불편한 진실로 가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였죠. 엘고는 참고로 1992년부터,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부터 부통령을 2번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정치가로서도 알려져 있지만 어떤 기후변화를 준비하는 어떤 환경운동가로도 굉장히 높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책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컬러풀한 책이고요. 그래서 인간 활동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결국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태풍, 그 다음에 이런 기상이변 등이 나타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고의 주장입니다. 근데 칼테크의 물리학 교수님 리처드 뮬러에 의하면 좀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하죠.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인데, 저도 예전에 이게 흥미로워서 한번 원서로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한국에도 이렇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Physics for Future President입니다. 흥미롭죠?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저도 이제 그렇게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가 되실 분들은 기본적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기본적인 사이언스 혹은 사회과학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떤 책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리처드 밀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후변화는 물론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천체운동, 자연현상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책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해서 이 저자인 데이비드 헬펀트도 이 리처드 밀러와 같은 결을 보이고 있어요. 즉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기후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천체 활동 자체가 기후변화를 야기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흑점 활동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흑점, 예를 들어서 까맣게 보인다고 에너지가 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광선, 예를 들어서 좀 더 에너지가 높은, 파장이 짧고 높은 광선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흑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년부터 현재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흑점 활동이 가장 낮았던 부분이 1600년에서 1700년대예요. 흑점 활동이 가장 낮았던 부분이요. 그래서 그때가 또 이 공교롭게도 우리 인류 활동의 2000년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때가 가장 온도가 낮았던 그 시기라고 합니다. 즉 흑점 활동이 낮고 우리 인류의 온도가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자체가 우리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라고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지구 운동축 자체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근데 이 축 자체가 변해서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열 자체가 지구에 다르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구의 빙하가 녹으면은 해수면 상승이 된다?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물질마다 고유의 재료 상수값이 있는데요. 열팽창 계수라고 불리는 재료 상수값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오는 복사열이 있으면은 지구에 어떤 물이 데워지고요. 그래서 그 물이 따뜻해지면서 팽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팽창을 한 이 결과가 바로 해수면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 원인 결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풍과 같은 이상 기온은 사실 지구 온난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가 더 그 지구에서 카본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왜? 1900년대 초반에는 산업화가 된 나라들이 몇 군데 없었잖아요. 그렇죠? 서구 문명이나 몇 군데만 공장이 있었을 건데 지금은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저희가 공장을 볼 수 있어요.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태풍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혹은 강한 태풍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900년대 초반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태풍 개수?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한 태풍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개수는 사실 1900년대 초반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나타난 거죠. 즉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태풍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 보면은 현재 한 100년 스케일로 볼까요? 200년 스케일로 볼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어떤 수준이 그 지구 온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이 높을수록 높은 온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200만 년 어떤 지구 스케일의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약 한 400ppm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를 좀 더 큰 스케일에서 볼까요? 2억 년, 5억 년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가 사이클을 좀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한 2억 년 전, 5억 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몇인지 아세요? 연구에 의하면 한 6,000에서 7,000 ppm 정도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활동도 분명히 원인이 있고 또 다른 그 지구 환경적인 어떤 천체 물리학적인 그런 거시적인 요소도 그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근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탄소 배출,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막자고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4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올해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밖에 온도를 자주 확인하는데 대한민국 평균, 제가 이제 서울 살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대략 한 낮 기온으로 한 30에서 32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4도 정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35도, 36도. 와, 정말 쪄 죽는 거죠. 이게 근데 평균 온도니까 아마 그 스펙트럼이 더 높게 되면 40도 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도가 결코 낮은 온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탄소 제로화를 실천을 했을 때는 온도 상승이 0.6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은 0.6도에서 4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 배출을 그래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후변화의 어떤 한 꼭지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바라보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요거는 이제 짧게 한 꼭지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2016년에 출간됐거든요. 즉,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기 이전에 출간됐죠. 책의 곳곳에 인수전염병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나타납니다. 특히 기억나는 부분은 질병 검출 키트의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 코로나 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그것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 미국 의회에서, 저는 그 뉴스에 나왔던 부분을 직접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의원 중에 한 명이 그럼 한국산 키트가 그 신뢰성이 높아? 라고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됐었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공분을 사게 됐었는데, 그만큼 코로나 키트 혹은 질병 키트의 신뢰성은 굉장히 높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그냥 높으면 당연히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출 정확도가 95%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코로나 키트의 정확도는 훨씬 높겠죠. 근데 검출 정확도가 95%로 가정하고 질병 감염률이 한 1%인 어떤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병이 없는데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은 대략 한 4.95%가 되는 것이고요. 수식은 이쪽에다 간단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은 5.9%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안 걸렸어도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은 5.9%인 경우고요. 그래서 병이 있는데 양성일 확률은 사실 16%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양성 검진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 실제 질병이 있는 분들은 16%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 검출 정확도가 95%이고 질병 감염률이 1%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검진 키트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후반부에는 유사 과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면서 저자는 점성술, 창조과학, 동양의학 등등에 사용되는, 동양의학에서 사용되는 특히 그러니까 침술, 아큐펑처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과학에서 보기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서로 주장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다양한 대책 등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고요. 서로 상반된 경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또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 저자마다 본인들이 가져온 통계가 맞다라고, 난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논리가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논리인데 통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진실은 그분들이 주장한 목소리, 입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우리 청중들의,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힘에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을 했을 때 그걸 스크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자, 이번 책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이 과학자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정보를 입수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참고로 원제는 Survival Guide to the Misinformation Age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 Survival Guide 하면은 뭔가 굉장히 그 대학교 빵학년이라 할까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렇게 나눠주는 핸드아웃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책의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국 제목이 훨씬 잘 진 것 같아요.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래서 저자는 이제 봉투나 냅킨 등을 활용한 계산 습관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유튜브 초반에 말씀드렸던 10수년 전에 제가 업무를 배웠던 어떤 A 선배님이 이제 떠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그 다음에 한스 로슬링 박사님의 팩트푸니스 제안드리면서 이번 책 정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